나는 여기 있고 다른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나는 시간에도 공간에도 거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세계가 내 하인이다.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감정교육 중 한 구절입니다. 플로베르의 청년 시절부터 48세까지 쓰였던 이 작품은 시골의 한 젊은이가 대도시로 와서 겪는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소설 속 줄거리보다 플로베르가 이 소설을 품고 있었던 시간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당대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작가였음에도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넓혀가던 그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소설이 한층 더 풍요로워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은 세계가 내 하인이라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의 박차를 가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최승자 시인의 시집 내 무덤 푸르고에 수록된 너에게입니다. 너에게. 최승자. 내가 왔으면 좋겠다. 나는 치명적이다. 내게 더 이상 팔 게 없다. 내 목숨밖에는. 목숨밖에 팔 게 없는 세상. 황량한 쇼윈도 같은 창 너머로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내리고 나는 치명적이다. 내게 또 세상에게 더 이상 팔 게 없다. 내 영혼의 집 쇼윈도우는 텅텅 비어있다. 텅텅 비어 박제된 내 모가지 하나만 죽은 왕의 초상처럼 걸려있다. 내가 왔으면 좋겠다. 나는 치명적이라고 한다. 매주 흑인 음악의 장르적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랩의 불가침 조약. 네, 오늘도 김봉현 평론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지난주에 진짜 이 문제 못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날씨도 추워지고 봉현 씨 이 추운 겨울 어떻게 버티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난주에 봉현 씨가 떡밥을 던졌잖아요. 네. 2주짜리다. 네. 그래서 요 2주짜리는 끝내고 네. 어떤 하던 건 마무리해야죠. 네, 결정이 있지 않을까 네네. 싶어서 일단 다시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감사한 심정이고요. 네. 신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여러 제작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서 패러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예. 저번 시간에 힙합에서의 패러디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또 그러한 예시들을 쇼 프로그램이나 코미디언 등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말고도 힙합 음악에서 패러디한 경우가 많죠. 예, 지난주에는 그 코미디언인 데이브 샤펠이 자신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종의 코미디 쇼 안에서 소화했던 힙합과 관련된 패러디를 알아봤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에서 힙합 음악을 패러디한 그 경우일 텐데요. 일단은 사실 힙합과 패러디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국내 그룹인 UV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요. 네. 예, 저도 UV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물론 힙합이 아닌 다른 음악이나 뭐 정서도 많지만 그 중에는 뭐 듀스를 패러디했거나 그리고 투팍의 노래를 패러디한 뭐 맘 같은 노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정교하고 레퍼런스가 살아있는 패러디였긴 했는데, 맘이 네. 투팍의 음악을 패러디한 거였어요? 그렇죠.
마음이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유세윤 씨의 실제 어머니인 그 여사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런데 그 음악 비트 자체가 이제 투팍과 스눕독이 함께했던 특정 곡에 대한 오마주가 있는 것이고 뭐 중간에 뭐 디어 마마 하는 것도 투팍의 노래 제목을 딴 거고 네. 랩하는 것도 투팍처럼 하죠. 스눕이랑 둘이서 그러한 맘 말고 다른 패러디가 또 있다고요? UV 노래 중에? 네네 뭐 듀스의 그 뉴잭 스윙 힙합을 패러디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뭐 힙합을 패러디한 것이 있지만 뭐 아닌 것들도 많죠 사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 힙합 음악을 패러디한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릭 로스라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래퍼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I'm a Bos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내가 보스다, 뭐 내가 왕이다, 약간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뭐 일종의 문학적으로 하면 서사로 치자면 힙합에서 특유의 자기 가시와 의즈됨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곡인데요.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내가 왕이다, 내가 보스지, 이런 내가 두목이야 이런 말은 하진 않잖아요. 내가 짱이야. 뭐 내가 짱이야라고 그렇게 귀엽게 말할 수 있지만 뭐 내가 보스고 내 이 거리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 모두 지배하지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힙합 음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그냥 간지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감정에 동일시하면서 즐기는데 이러한 것들을 코미디언들이 패러디했을 때 이 I'm a boss가 아니라 라임을 맞춰서 뭐 It's the sauce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보스가 소스가 되고 이 소스는 그 머스타드 소스 할 때 그 소스, 케첩 이런 거 하면서 다 먹는 걸로 이제 바꿔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I'm a boss에서는 내가 거리의 왕이다라고 주장하지만 It's the sauce에서는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기막힌 소스를 가지고 있고 햄버거에 관해서 내가 킹이다라고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것이 힙합에서의 그 태도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소재만 우스꽝스러운 걸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이럴 때 또 재미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Hold Me Back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외국에 Hold Me Back이 우리말로 하자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뭐 이러한 비장미가 담긴 그런 서사거든요. 뭐 외국의 래퍼들이 항상 내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고 내가 정상에 있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이 나를 망치려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힙합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비장미 있고 누아르적인 노래들을 이제 패러디를 해서 뭐 Call Me Fat, Hold Me Back이 아니라 Call Me Fat, 나를 뚱뚱하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원곡에서는 그들은 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패러디하면 그들은 나보고 뚱뚱하다고 해. 난 뭐 먹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또 웃음이 유발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원곡처럼 그렇게 할 때 웃음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이게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패러디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방송에서 한 건가요?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코미디 프로덕션이라고 아예 그 코미디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힙합에 관련된 것을 패러디하는 채널도 많죠. 케이블이나 공중파로 방송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중파는 아니고요. 케이블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힙합 음악으로 이제 쇼 프로그램까지 섭렵한 이들이 있죠. TV 쇼 미국판 SNL에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론리 아일랜드입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봤거든요. 네, 어떤 영상을 보셨나요? 네, 제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B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상자 안에 뭐가 있다. 뭐 그렇죠. B in the box라는 그 뮤직 동영상이었는데 보민 씨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3인조 코미디 그룹 롤리 아일랜드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유세윤의 UV가 제가 봤을 때 이 롤리 아일랜드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 한국판 롤리 아일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SNL, 미국판 SNL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개그맨이 아닌 연기자 김민교 씨가 SNL의 그 패밀리인 것처럼, 크루인 것처럼 그 SNL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좀 재미식으로 힙합 음악을 패러디해서 영상을 찍어서 그 SNL 안에서 이제 소비되었던, 방영되었던 그런 그 음악 영상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랑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음악들을 모아서 정규 앨범까지 내게 되고
뭐 그 앨범이 지금까지 무려 3장이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앨범에는 뭐 레이디 가가, 뭐 포렐 윌리엄스, 마이클 볼튼, 뭐 그리고 영화 배우 뭐 나탈리 포트만, 뭐 이런 완전 인류 뮤지션이자 배우들이 다 참여를 한 뭐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론리 아일랜드라는 팀은 원래 거기서 연기하던 팀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 연기하던 2명인데 그 회차의 녹화를 위해서 네. 급결성한 팀 이름이 론리 아일랜드인데 반응이 좋아서 그냥 론리 아일랜드로 데뷔를 해버린 건가요? 원래 가수는 아니고요. 원래 뮤지션은 아니고 개그맨들이죠. 그리고 사실 이 롤리 아일랜드가 3인조인데 3명이 다 SNL 크루는 아니었고요. 먼저 한 명이 들어가서 인기를 끌고 뭐 나머지 한 명이 또 투입돼서 2명이서 뭐 인기를 끌다가 뭐 롤리 아일랜드라고 팀을 만들어서 앨범을 내고 근데 그 와중에 또 SNL에서 또 뭐 빠지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SNL에서 아마 다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네. 활동은 2인조로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마치 옹달샘처럼 네네. 옹달샘이면 유세윤, 장동민, 네. 유상무 이렇게 3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3명 론리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연기자들이 네. 데뷔를 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쓴 건지 아니면 그냥 각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 회차에 특별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그때 갖다 붙인 이름이 론리 아일랜드라서 나중에 론리 아일랜드로 데뷔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 이름을 쓴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지난주에 그 Keeping It Real 네네. 그거 말씀하시면서 요번 네. 주에도 또 첨언할 게 있다고. 예, 키핑 잇 리얼이라는 태도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지만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노래에서도 다른 장르의 음악에서도 그렇고 문학에서도 뭐 소설가를 예를 들어서 소설가가 뭐 장편 소설을 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론 이 책에 대한 홍보 자료에서 이것은 소설가 작가 자신의 실화입니다. 혹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작가 자신의 이야기가 많이 투영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만 처음부터 아무 정보도 없는데 당연하게 이것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던데. 그런가요? 네. 대부분 쓰면 무조건 내 얘기라고 생각하던데.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설가와 그리고 랩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발라드 가수 이런 음악들을 가사를 봤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뭔가 잘 만들어진 공감이 잘 가는 그럴듯한 허구의 허구라고 결과물이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기본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랩은 기본 생각이 그게 아니고 랩은 기본이 래퍼 자신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뭐 음악을 자세히 듣거나 래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뭐 창작이다, 허구다라고 했을 때 그때야 생각이 수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생각의 출발 지점이 랩과 다른 음악 그리고 뭐 소설이나 다른 문학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랩이나 힙합을 마주했을 때 그 Keeping It Real, 진실성 그리고 작가 자신의 래퍼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패러디의 소개와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네. 뭐 패러디라는 것이 사실 모든 예술 장르에 있는 거잖아요. 뭐 힙합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있고 문학에도 있고 사실 뭐 이것이 정말 좋은 패러디인지 모르겠지만 뭐 문학 쪽에서도 뭐 운수 좋은 날이나 이런 고전에 대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재미있는 패러디도 많이 돌아다니고 봤는데 저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힙합이라는 것이 뭐 안과 밖에 많은 온도차가 있고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문화인 만큼 그런 것이 조금 더 패러디하려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고 뭔가 좋은 먹잇감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신 김봉현 평론가 감사드리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배워서 즐거운 이야기 나눠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오늘 모시게 된 작가는 소설, 산문, 시 등 다양한 장르적 글쓰기를 통해서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첨예한 감각으로 다양한 군상들의 비애를 포착해온 소설가에서 시인으로 자신의 지경을 확장한 분입니다. 네, 김도원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운데 오시는 데까지 고생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전에 한번 여기 와서 예. 녹음을 한 적이 있어서 쉽게 찾았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김도원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작가는 199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어 소설가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2012년 시인세계 신인상으로 당선되어 시인으로도 등단을 했습니다. 2011년 허균문학작가상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소설집 철제 계단이 있는 천변 풍경, 악취미들, 그리고 장편 소설로 이토록 사소한 멜랑꼴리가 있고요. 산문집 불안의 황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산문집으로는 나는 잘 웃지 않는 소년이었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몇 해 전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소설을 쓰시면서도 늘 시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인으로 네. 데뷔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결정적인 이유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원래 시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예. 제가 소설집 악취미들을 2006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거기 작가의 말에서 제가 쓰는 소설은 시로 쓰지 못한 것들의 알리바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동료 소설가들로부터 이렇게 원성을 산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소설을 이렇게 시에 비해서 깎아내리려거나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동료 소설가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금 약간 좀 소설을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소설이 우월하다, 시가 우월하다 이런 장르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 건 너무나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지금 우리 최민석 씨도 잘 아시겠지만 소설은 작업을 할 때와 작업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긴장과 이완을 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소설가가 늘 긴장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소설 쓸 때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해서 작품을 끝내고 또 충분한 휴지기를 갖는 게 이제 그 소설가들의 하나였던 패턴이라면 시인들은 늘 어떤 문학적 긴장 속에서 저는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인들은 긴장과 이완이 분리가 되지 않고 통합된 어떤 긴장의 세계, 응축의 세계에 있다고 저는 봤는데 저는 그런 어떤 문학적 긴장 속에서 사는 삶, 이게 저는 보다 더 문학적인 삶에 가까운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동경을 해왔었어요. 시 쓰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인을 동경한 게 아니라 시로 이제 대변되는 문학적 긴장을 꾀하는 삶, 그걸 전에 동경을 했었기 때문에 늘 시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네. 우연히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등단을 하셨는데 시인의 필명이 황일이에요. 네, 네, 예. 네. 이 필명을 택하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이 필명을 지어놓고 예. 너무나 비난과 아, 그래요? 예, 조롱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아직까지 황일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시를 발표하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황일이라는 이름을 시인의 이름으로 지어놓긴 했는데 나중에 정말 시집을 낼 때나 이 이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뭐랄까 신중하게 고민을 네. 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설에서 따온 건데 이제 네. 헤르만 헤세의 예. 황야의 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1927년도에 발표된 소설인데 그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헤세가 50살 되던 해에 이제 발표를 한 소설인데 아주 파격적인 그런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정신분열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뭐 동성애 막 이런 걸 네. 다루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헤세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그 인간 사회의 어떤 그 야만성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제 심화되는 과정에서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 속에 이제 하리 할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게 헤르만 헤세의 거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도 HH인데 하리 할리도 HH거든요. 네. 거의 자신의 그 무의식과 이런 걸 다 하리 할리 속에 투사를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 소설 속에 이제 그 황야의 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하리 할리가 보여준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분열의 세계가 있거든요. 하리 할리는
어떨 때는 정말 성자처럼 정말 삶을 이렇게 관조하고 또 삶을 이렇게 성찰하고 그러는데 또 어떨 때는 악마적인 어떤 공격 성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당히 분열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위기랄까 이런 것들을 이 하리알리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야의 일위를 줄여가지고 황일이로 이제 이렇게 제 필명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요. 네. 황야의 일이 이를 줄이야. 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블로그나 칼럼 또 SNS에서도 작가님의 산문을 꾸준히 보면서 작가님이 글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 원천이나 뭐 자양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보다 훨씬 뭐 이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있으니까 좀 민망한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학적 긴장을 늘 꾀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냥 제 욕심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또 직장 생활을 그동안 저는 등단한 이후부터 계속 직장 생활을 네. 해왔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기가 쉽거든요. 생활에 치인달까? 그래서 문학적인 긴장, 제가 이제 문학적인 긴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문학적인 긴장으로 제가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경계를 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소설가 레이먼드 카바라는 인물이 나는 희망도 절망도 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글을 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도 뭐 제가 뭐 시인이다 소설가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글을 쓰는 삶이 결국에는 저로 하여금 제가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력을 부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시인이다 소설가라는 어떤 의식 없이 매일매일 글을 쓰는 삶 자체가 저의 삶을 구성하고 저의 삶을 견디게 해주는 하나의 훌륭한 뭐 치유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왔고 그것들이 이제 모여지니까 자연스럽게 또 책도 묶을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천생 작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소설 읽다 보면요. 감춰져 있던 사람들의 욕망과 그로 인한 비애가 작품 전면에 드러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소설 구성하실 때 보통 인물을 먼저 염두에 두고 쓰는 편인지 아닌지 좀 궁금해졌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는 어떤 전반적인 줄거리라든가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준비를 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어떤 그 아주 인상적인 어떤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어떤 사건에서부터 이제 소설의 소재를 빌려와가지고 그 단편적인 사건의 앞 뒷이야기를 이렇게 붙여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소설을 쓰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설론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제 소설의 구성의 3요소가 뭐 이제 흔히 교과서적으로 말할 때 뭐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건이라는 개념을 사태라는 개념으로 전 바꿔봤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거는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다 이제 명료하게 밝혀진 것들을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사태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사태라는 거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어떤 각도에서 바라볼 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천안문 사태라고 할 때 우리 천안문 사건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거는 그 천안문에서 시위를 했던 중국의 인민들과 그들을 강경하게 무력으로 진압했던 이제 중국의 군인들 그게 이제 어떤 게 그 총체적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라는 건 사건과 다르게 여전히 열려 있는 여전히 10년 뒤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소설도 마찬가지로 이미 닫혀 있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태를 다루는 것이 아직 어떤 식으로든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태를 다루는 것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편적인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앞뒤에 이야기를 붙여나가면서 열어두는 식의 그런 소설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 좀 너무 어렵게 드렸죠. 아니요. 저 명확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쓴 네, 적이 네, 있고 네. 지난주에 구여서 작가님께서 출연을 하셨는데 아, 네. 구여서 소설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야기를 다 짜놓거나 뭐 인물을 음. 설정하고 해서 쓸 때도 있지만 네, 네. 어떨 때는 어떤 특정한 씬의 매료가 돼서 그 씬을 소설에 담기 위해서 네, 네. 작품 전체를 쓴다. 그 비슷한 맥락인 것 제가 같아요. 이제 여기 세 번째 소설집 제목이 랑의 사태인데 이 역시 사태가 사건이 그 사태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붙인 거거든요. 이 네. 사건이 아니라 사태였군요. 네. 그리고 작가님의 시는 또 반면 굉장히 밀도 높은 서사의 축약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반대로 소설 속에 있는 문장들은 다분히 시적이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네. 질문을 드리자면 소설과 시 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실 때 소설로 풀어야 할 문장이 있고 시로 풀어야 할 문장이 있잖아요. 네네. 혹은 또 이야기 소재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시는 편인지요? 이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걸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소설은 뭐 어차피 소설은 어떤 뭐 정말 극단적인 어떤 누보로망이라든가 실험적인 소설을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렇죠. 예.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텔링 능력이 예. 필요한 그런 장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소설 쓸 때 소설가들은 뭐 예외 없이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누설 욕망 같은 거를 이제 소설 속에 이제 이렇게 예. 풀어놓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은 계속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면 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워가는 삭제해가는 그러니까 소설이 플러스의 미학이라면 시는 마이너스의 미학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봤을 때에도 어떤 문장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소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로 이렇게 붙여나가는 그래서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시는 어떤 이야기 들어왔을 때 이걸 이렇게 쳐내고 깎아내는 지워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문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문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고민도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소설과 시를 정말 아주 그러니까 정말 분리를 해놓고 네. 그렇게 쓰는 입장인데 제가 잘 못 쓰다 보니까 소설은 시 같다고 하고 시는 뭐 소설 같다고 이제 사람들이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더라고요. 잘 쓰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소설이 시적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에 서사가 담겨 있으면 저는 좋은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소설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산문도 쓰시지만 동시에 아까 직장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편집을 또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편집자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시인인 셈입니다. 그러면 각자 이 세 가지의 위치에서 글을 대하는 온도가 각기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소설과 시를 쓰실 때 또는 편집자가 되어 타인의 원고를 마주할 때 차이가 있다면 어떤지요? 뭐 온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 온도라는 표현은 작가님의 산문집에 등장했던 표현을. 근데 이제 당연히 소설과 시를 쓸 때에는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저의 어떤 작가적인 자의식, 개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주 이제 저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글들을 고민을 하고 그런 형식과 내용을 고민을 하겠지만 직장에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제가 편집자로서 어떤 글을 볼 때에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성이나 자의식을 투여를 해가지고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출판사는 상업 출판을 하는 곳이고 네. 제가 만드는 책은 일반 서점에서 상품으로 이렇게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 뭐 매니아 계층을 위한 뭐 오타쿠를 위한 그런 책을 일부러 내지 않는 이상에는 늘 저는 편집자로서는 늘 어떤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수위를 가진 그런 내용을 가진 원고들을 제가 이제 가려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작가나 시인으로서 제가 글을 선호하는 거랑 편집자로서 글을 선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고
물론 이제 제가 편집자로서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보편적인 감시관을 가지고 가장 대중들이 교감할 수 있는 원고를 가려낸다고 할 때에도 저의 취향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그 취향이 보편성을 회절할 만큼의 취향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상업 출판, 대중 출판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제가 제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 한 출판사의 그 인프린트, 문학 인프린트의 대표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네. 기획하셨던 그 테마 소설집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 네, 네. 혹시 감사합니다. 편집자로서 함께 작업하고 싶은 작가들이 있다면요? 네, 네. 저는 어쨌든 그 작가들이 자기 소실을 가지고 자기 색깔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좀 죄송하긴 한데 어떤 그런 분단의 어떤 그런 좁은 울타리에서 네. 어떤 집중적인 그런 관리를 받으면서 어떤 그런 체제 안에서 그런 체제에 순응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들에게는 뭐 그들의 어떤 그런 섹터가 있으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그런 작가들은 이제 커 나갈 테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걸려 있지 않은 정말 곳곳에 이렇게 어떤 그 야성을 가지고 곳곳에 존재하는 그런 정말 아주 그 인파이터형의 그런 독고다이로 자기의 그 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문학을 밀고 나가는 그런 작가들을 이렇게 좀 발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런 작가들한테 정당한 기회만 주어지면은 훨씬 우리 문학장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런 작가들을 늘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용필 노래에 나오는 킬로만자로의 표본 같은 맞습니다. 그런 작가를 아주 원하시는군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네, 네. 종종 블로그에 사진도 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진 볼 때마다 굉장히 잘 찍으신다는 느낌을 받고요. 찬인데요. 특히 인물 사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지요? 예, 사진이 거의 저의 뭐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뭐 여기 인물 사진을 뭐 잘 찍는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찍는 인물들은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인물들부터 찍기 네. 때문에 친한 인물을 찍으면 뭐 저도 모르게 뭐 그게 어떤 스킬이 이제 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들의 표정이 담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제 아내부터 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나 선배들을 보면 가장 그들이 또 친하기 때문에 또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아무리 자연스러운 표정을 요구를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자연스러운 표정들이 나오니까 사진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취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모델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조금 친근해진 게 그런 환경에 영향도 계기가 받으시고 어떻게 있었던 것 보면 또 같아요. 유전적으로 같은 취미가 이렇게 흘러내려온 걸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네. 그 말씀 중에 드는 생각은 사실은 사진 작가가 사진을 잘 찍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예. 예,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음. 저 인물이 어떤 각도에서 어떠한 자세로 있을 때 어떠한 표정을 지을 때 음. 가장 매력적이다는 거를 사진 작가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친한 분들을 위주로 찍으시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잘 드러난 게 아닌가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싶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씀을 잘해주셔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요. 네. 벌써 예정된 질문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예, 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뭐 이제 기왕 제가 이제 그 시를 이제 쓰기 시작했으니까 네. 소설은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사실 제 직장 네.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또 거기서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필요하고 특히 뭐 장편 소설은 직장 생활하면서 쓰기가 보통 네, 부담이 네.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은 정말 몇 년째 계속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장편 소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소설 욕심은 잠깐 내려놓고 네. 시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좋아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집 한 권 낼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앞으로의 제 계획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일희 시인의 시집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는 처음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상당히 귀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자주 듣지는 못하는 사실은 제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영화나 음악 같은 것도 당대 감수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네. 음악과 영화들을 우리가 쭉 따라서 보잖아요. 네. 영화도 개봉관 가서 보듯이. 그러니까 저는 문학도
우리 독자들이 그런 어떤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독자들이 청취자들이 이제 이런 문장의 소리 같은 방송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청취를 하면서 정말 그 문학의 최전선에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의 작가들, 시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대적인 그런 문화의 자극을 늘 이렇게 좀 뭐 음악이나 영화에서 그러는 것처럼 문학에서도 그렇게 좀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문장의 소리 같은 이런 방송을 좀 많이 듣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많이 네. 들어주세요. 네. 아유, 여기에 나와주셔서 게스트가 저희 프로그램을 네. 홍보까지 해주시니까 아유,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작가님은 지금 소설, 시, 산문 쓰시면서 심지어 직업으로 문학 편집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네. 정말 생활의 모든 것이 그냥 문학에 푹 빠져서 사는 게 아닌가. 그만큼 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솔직하고 뜻깊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